자, 이제 양도세의 계산의 거의 다 끝부분까지 다 왔습니다. 자,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일단은 이해 정도로 해주시고, 이해는 되시죠? 왜 올라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단계에서 외워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면 성격이 비관적인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매 시간 다 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부를 한 거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앞으로 기억하자라는 정신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보면 제가 첫날 그랬어요. 얘기할 때, 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은, 성격이 비관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낙관적인 사람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시험 볼 때 1번에 보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문제가 지문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비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1번 틀렸네. 2번 볼 때부터 겁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2번도 안 읽고 2번으로 넘어가요. 그냥 이 큰 2번으로. 다음번으로 또 어려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요번 시험 조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어려운 문제도 답은 있거든요. 결국 객관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푸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1번 지문은 어려워도 전체 5개 지문이 다 그중에 3개가 어려워도 답은 쉬운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먼저부터 포기하고 들어간 것하고 그냥 한번 담담한 사람은 누가 이기냐면 당연히 담담한 사람이 이기게요. 우리 여러분 긴장하면 손 떨리시죠? 시험 볼 때? 다 해보셨나 봐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시험을 보는데요. 100점 만점인데 문제가 4문제 나와요. 30점짜리 3개, 10점짜리 하나, 30점짜리 하나가 아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던 문제인데 포기한 문제입니다. 공부를. 그게 회계사 시험 2차 시험에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본 문제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본 문제고 설마 나오냐고 과감하게 딱 가입표 치고 삭제한 문제인데 나오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공부만 하면 맞추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땀이 등짝에 땀 흐르는 얘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땀이 등으로 이렇게 식은땀이 쪼르륵 흐르더라고요. 진짜로. 그 생각하는 게 요번 시험 조졌구나. 왜냐하면 100점 중에 30점짜리가 0점이면 손도 못 댔으니까. 저희 이거 확률하고 뭐 경우의 수를 집어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경영학 문제인데 손도 못 대고 30점을 날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번 시험은 조졌구나 떨어졌구나 라고 했는데 그 시험 이후로 진짜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틀 보거든요. 2차 시험을.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붙었습니다. 그때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그때 절대 점수라 60점 만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60점 좀 넘겨가지고 붙었습니다. 어쨌건 붙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는 이제 포기는 안 했어요. 조졌다는 건 알지만 그래 어차피 평균 점수인데 과락만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날 시험 봤습니다. 담담하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담담할 수가 없지요. 조진 것 같은데 일단 시험은 포기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봤는데 60점 조금 넘게 돼가지고요. 한 문제는 아니고요. 60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붙었습니다. 한 문제 완전 그리고도. 근데 제가 아는 친구는 그걸 맞았어요. 그 친구도 붙었습니다. 걔가 점수가 저보다 낮아요. 평균 점수가. 근데 조금 걔는 그걸 풀어서 붙은 거고 저는 그거 틀리고도 다른 거 포기 안 하고 해가지고 붙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은 가능하면 어떤 문제 나와도 특히 시험 때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뒤에 있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릴 거다.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눈앞이 흐려져요. 아는 문제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라는 얘기가 거기서 보는 것과 혼자 들고 와서 보는 건 달라요. 실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실감이. 뭐 이런 비관적인 이런 게 생기질 않아. 연습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권할 거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시죠?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공제는 과세 표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장기공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라는 얘기고 그럼 장기공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리하자면 대상이 뭐가 됩니까? 토지 건물로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 곱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곱하기 3단 그 다음에 8단 33은 뭐야? 33은 10 이렇게 되죠. 몇 년까지? 10년간. 기본공제는요 얼마요? 1인당 1년에 얼마요? 250만 원. 대상은 3개로 나눠가지고 부건기 글씨가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강의 저 인터넷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좁아서 부건기입니다. 부건기당 250만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식, 파생상품 각각 250만 원씩 해줍니다. 끝.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양도차익 중에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필요, 경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비는 뭐라 했었죠? 취, 자, 양.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름이 취자예요. 취자. 옛날에 자자 돌림 많이 썼죠. 영자, 뭐 명자, 그 다음에 뭐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취득가 이거는 자 먼저 요거는 양도 비용. 결론은 이제 나중에 문제는 요거에 됩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문제. 요게 복잡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문제 아직까지 연습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시효는 뭐라고 됐습니까? 내용 연수를 어떻게 해야 돼? 연수를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수를 자본시효라고 합니다. 요건 취득 당시, 요거는 보유 당시, 요거는 양도 당시의 경비입니다. 지출한 금액들이죠. 반대말은 뭐라고 했었죠? 이거를 수익적 지출. 요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죠? 요거는 왜요? 원래 증가분인데 수익 지출은 뭐냐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 원상회복. 유지입니다. 유지에 대한 부분이라 대표적으로 유리교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치 증대라든가 내용 요소를 늘리지 않죠. 그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세율에 보면 세율이 좀 복잡한데요. 자, 세율이 좀 복잡한데 세율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뭘 구분한다고요? 부건기. 그다음 두 번째요? 주식. 세 번째? 파생상품. 요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0, 20, 30인데 파생상품은 뭘로 간다고요? 20%로 간다. 그러면 대주주는 30이고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이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되는 거죠? 1번이죠. 1번은 부동산 권리 기타 사안이 있는데 이 중에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산은 이거는 미등기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타 자산은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되죠. 과세 불건해서. 그죠?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그럼 등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는 부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미등기가 되면 무조건 얼마가 돼? 무조건 70% 보유기간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를 30년 보유했다가 팔았습니다. 70%예요. 장기공제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기본공제 해야 하나요? 안 하죠. 미등기는 이거는 아주 불량한 거예요. 양도세에서 가장 불량한 게 미등기 전매입니다. 그 모든 혜택이 없어요. 다만 미등기도 필요용비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원가 인정하는 건 안 돼요. 미등기 했다 그래요. 지금 옛날에 9억 주사가 지금 10억에 팔았는데 경비 인정해가지고 이익이 10억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등기도 경비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런 말하고 홀가닥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등기를 내가 5억 주사 10억에 팔았다. 이익 10억 잡아야 돼, 5억 잡아야 돼? 차액 5억 잡아야죠. 미등기도 경비를 인정합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나중 얘기고 등기가 되었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등기가 되었다면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반 부동산 보유기한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기본은 몇 프로죠? 시작이 50%. 내려갑니다. 다운돼서 1년씩 40%. 다운돼서 몇 프로로 가야 돼요, 원래가? 30%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히 옆으로 뭐로 떨어지죠? 6% 세율로 떨어집니다. 그 옛날에 이게 30%였어요. 누진세율이. 이게 이전에서 3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죠? 10, 20, 30, 30 이렇게 되잖아요. 3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 50, 60, 70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30대지 뭐가 꼈다고요? 누진세율 6%부터 40%. 근데 사실은 40%니까 중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6%도 있고 15%도 있고 24%도 있고 35, 38, 40 다 들어있네요. 평균 내면 얼마예요? 46, 20, 한 3% 되겠네요. 말 됩니다. 그죠? 30%는 아니지만 모양이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평균 따지면. 그래서 요 40% 다음에 뭐로 내려간다고요? 누진세율과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런 구조. 그러면 주택은 1년씩 땡겨줘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기타 가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가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만큼은 여러분 요거 기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 장에 써놓으시고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양도소득세 세액까지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다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뭐예요? 과세표준까지는 뭐가 됩니까? 요것은 이익이고요. 요 단술세액은 뭐가 됩니까? 이제 세금이죠, 세금. 여기는 이익이고 요거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건 어디까지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과세표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납세지. 자, 우리 이제 세금의 납세지는요.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소득세죠. 소득세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일본 모양을 따라갑니다. 자, 원래 소득세 납세지는 개인 중에 그 거주자와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집니까? 비거주자. 거주자는 주소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하나를 세무서로 한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소지죠. 여기 좀 달라지죠? 국내 사업장소지지. 이거는 사업장소지랍니다. 자, 일단 기본은 뭐냐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의 경우에 주소지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거주자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주자가. 여기서 주소 관련이 있죠. 주소. 기본적으로 주소가 있거나 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주소가 있으면 뭐가 되죠? 거주자예요. 거주자. 근데 이 주소라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소를 주민등록이 있다라고 하면 주소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거주자가 각 나라가 각각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가 세금을 합산과세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주소가 각각 있으면 일본 세금 내고 한국 세금 내는데 원래가 거주자의 세금은 외국 물건 세금도 같이 합산과세하거든요. 그럼 일본에서 세금 낸 거를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해? 또 합쳐가지고 세금 내야죠. 근데 일본은 또 자기가 합쳐낸다고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가 걸려요. 그 주소지라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주자도 일본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한국 거주자가 될 수도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 판단하냐면은 주소라는 거는 이거는 일단 가족이 들어가요. 가족. 생계 유지하는 가족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과 같이 거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뭐 일반적인 생활 기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추상적인 얘기죠. 세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세법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생활 기반이 뭔데요? 그게 이제 애매한 얘기잖아요. 주관적이고. 어쨌건 대부분 이걸 봅니다. 가족, 그 다음에 직업 이렇게 봅니다. 따져보면 돼. 현실은 뭐가 있으면 되죠? 현실은 일반인들은 주민등록이 있으면 주소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시죠. 그 대부분이. 거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민등록 여부를 따지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쨌거나.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주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는 상시의 상시 거점이에요. 장기간의 장기간. 장기간 거주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거소라는 게 있는데 거소는 이거는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단기간 거주하는 지역을 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소는 또 뭐냐? 그러면 이것도 또 애매합니다. 사실은. 생활관계가 약한 이렇게 이래요. 생활 기반이 아닌. 그 생활 기반이 뭔데요? 대표적으로 가족과 같이 있지 않는, 직업과 연결이 잘 안 되는 일시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가 있으면 된다. 이건 일시적인 얘기죠. 단기간 거주하는 위치가 1년에 183일 이상이면 된다. 그럼 1년이 300, 최대 66일입니다. 그럼 절반 치면은 183일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거소를 두면 단기간 거주를 해도 가령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도 뭐 예를 들어 주소지를 안 두고 오피스텔을 갖다 한 달씩 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이 사람도 거주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주소지가 날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국세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세, 과세, 표준시,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자, 기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금 계산 산출세를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뭔가 뺐다. 이거 요런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있냐면 세금을 빼는 걸 뭐라고 하죠? 감면, 세액 또는 세액, 공제. 여러분 외울 거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더하기 뭘 더합니까?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기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져가서 납부할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죠. 신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예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입니다. 자, 신고납부라는 게 뭡니까? 납세 의무자 본인이 세금 계산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일단 이 신고납부제도는 자, 차익이 없다, 차익이 제로 또는 차손이 생겨도 해야 돼요. 차삼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차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도 차익과 필요경비가 제로죠. 빼서 똔똔이라는 얘기예요. 똔똔. 제로가 되면 이익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양도 가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건 뭐가 되죠? 차손시죠.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양도 차손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X죠. 틀리죠. 차손이 생겨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요거 정리하시고. 자, 신고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신고, 하나는 확정신고. 그래서 원래 예정신고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게 예정신고가 이게 정상신고였어요. 아니, 조기신고였어요. 조기신고. 빨리 신고한다는 얘기죠. 미리 신고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세금을 10%를 공제해줬어요. 예정신고 세액공제란 말 쓰죠. 예정신고 세액공제 10% 빼주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리 내는 거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확정신고가 옛날에는 뭐냐면 이거는 정상신고였어요. 그래서 하면 세액공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냥 안 해줍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부터? 가산세가 확정신고 때부터 붙어요. 자, 확정신고는 언제 하냐면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소득세는 전부 똑같지요, 그죠? 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이건 퇴직소득이건 양도소득이건 항상 다음 연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 와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건 정상신고가 돼버렸어요.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예정신고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상태죠, 이게? 신고를 안 한 무신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정신고할 때는. 정상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요거를 하면, 그 다음에 안 하면, 이런 문제 똑같이 한번 보면, 자,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세액공제 없어요. 일반 모양입니다.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가산세가 이제 예정 신고부터 나와요. 왜? 이게 무슨 신고니까? 정상 신고기 때문에 안 하면 가산세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10월 달에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예정 신고가. 이거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안 해도 되죠? 그럼 언제 하면 돼요? 그 다음 년도에. 5월달에 하면 되거든요. 요걸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10% 빼줬을 거란 얘기야. 근데 10% 빼는 거 안 받고 그냥 확정신고 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거 큰일 납니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이제. 예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가 생기죠? 가산세가 생겨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확정신고는. 의미가 없어요. 신고해봐야 납부 부서진 가산세 그 신고 그 일수 있죠. 미납부 일수만 줄여주는 것이지 이걸 함으로써 특별한 큰 이익을 보는 건 없어요. 어쨌건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가산세를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 하면 무조건 예정신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에 대한 부분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절대 잊어보시면 안 돼. 맨 위에. 자, 그 다음에 괄호 1번 예정신고기한. 자, 우리 예정신고 기한이 있는데요. 예정신고 기한. 자, 여기 세 가지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두 번째는요? 주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생상품. 자, 파생상품 예정신고가 없어요. 그냥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파생상품 예정신고 없습니다. 두 개 남죠? 부건기하고 주식. 원래는 이렇게 얼마를 빼줬어요. 기본공제 각각 250만 원씩 빼줬죠. 세율 계산할 때도요. 요거별로 세율이 달라졌었죠. 이렇게 세 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부건기의 경우는 뭐라 되냐면은 양도월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요거 신고 기한이요. 신고 기한.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 보면 양도 일자입니다. 이게 양도 일. 그 다음에 요거를 신고 기한. 신고를 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가 기한이죠. 신고 기한. 자, 양도 일자가 예를 들어서 3월 15일입니다. 그럼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이렇게 해요? 양도일부터 신고 기한까지가 이것이 신고 기간입니다. 어떤 신고 기간? 예정 신고 기간. 자, 일단은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죠? 양도일부터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기간은. 자,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신고 기한은 뭐라고 됐어요? 양도월 말. 양도월 말이 언제입니까? 3월 31일로부터 두 달이니까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5월 31일까지. 그러면 신고 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그럼 결국은 양도월 말로부터 두 달이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다다음 달 말일. 그럼 얘기 쉬워지죠. 가령 3월 달에 양도했으면 4월, 5월, 5월 달이죠. 9월 달에 팔았다면 다다음 달 말이 언제예요? 10월, 11월, 12월 말이 되겠죠. 다다음 달 말. 이걸 뭐라 그래요? 양도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그랬습니다. 예전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 말은 쉬운데 이거 대응일 찾아야죠. 피곤해요. 잘못하면 놓치죠. 월 중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3월 1일 날 판 물건은 양도월이 언제입니까? 월 말은 3월 31일. 그럼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되죠. 두 달이니까. 3월 31일 날 판 것도 월 말은 3월 31일. 그러면 신고 기한은 5월 31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같은 달 이내에 양도한 물건은 월말이 같아요. 월말이 같으니까 뭐도 같아요? 두 달째도 같죠? 기한도 같아져 버려요. 옛날에는 요거는 5월 15일, 요거는 5월 1일, 5월 30일까지인데 그럼 요거는 대응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 것은 전부 다 같은 기한을 맞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양도세 신고하라고 물어볼 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대응일 찾아줘야 돼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냥 지금 12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하면 돼요? 다다음 달인 2월 말일까지 신고하세요. 그러면 되죠? 2월 말이 28일, 29일 관계 없어요. 그냥 말일까지 신고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근데 날짜가 껴버리면 신경 다 써야 되거든요. 사람별로. 며칠 날까지 신고하시는데 며칠까지 신고하시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뭐라 해요.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세요. 이게 끝나버리잖아요. 편해졌죠?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쉬워요. 요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주식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는 양도 반기말이라고 해요. 반기말로부터 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교재는 뭐라 되어 있죠? 분기라고 되어 있죠? 2015년, 요번에 2016년 12월 20일 날 이게 반기로 바뀌었어요. 반기로.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양도 일자가 1월 15일이고요. 그러면 반기말이 언제입니까? 반기말. 반기말은 6월 30일이죠. 2달이면 신고 기한은 언제? 신고 기한은 8월 31일. 그러면 신고 기간은 요게 신고 기간이죠. 그러면 2월 15일은 반기말 언제예요? 6월 30일. 그 다음에 4월 15일은 반기말 6월 30일. 6월 29일은 반기말 6월 30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반기말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얘기죠? 8월 30일까지라. 자, 근데 올해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이거를 분기별로 잘랐거든요. 이거 신고 몇 분만 하면 됩니까? 이제 신고를 몇 분만 하면 돼, 신고. 1년에. 2번만 하면 되죠. 반기별로 잘랐으니까. 전반기 거는 8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고, 후반기 거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2월 말까지 하면 되죠. 다음 년도. 그죠? 옛날에 이걸 3개월씩 잘랐거든요. 신고 4번 하라는 얘기죠, 옛날에. 그 주식을 굳이 3개월씩 자를 필요가 없다.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고 몰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6개월 기다리다가 돈 내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고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진짜입니다. 진짜요. 제가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우리 거래처 주식 신고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되고요.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1월 15일 날 팔아서 신고 기한은 8월 말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그 달에 신고를 마치기로. 1월 달 거 신고 기한은 8월이지만 1월 말까지 신고하는 걸로. 2월 달 팔았으면 2월 말까지. 좀 늦으면 그 다음 달 말까지. 그렇게 정해놨어요. 안 그러면 이거 기다려보세요. 작성은 언제 하나 작성은. 1월 달에 해놓고 신고를 8월까지 기다려요. 골 아프죠?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납부서도 그 납세자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 가질 때 주면 안 되고요. 하자마자 줘야 됩니다. 내시라고. 또 메일로 보내야 돼. 메일로 꼭 항상. 메일을 딱 보내고 이거 8월 30일까지 보내십시오. 왜? 안 내면 그쪽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보냈다 이런 얘기죠. 실제 잊어버려요. 이게. 어쨌건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분기말이 아니고 반기별로 반기말 2달 이내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말로 쓴 거 한번 볼까요? 괄호 1번에, 양괄호 1번에 예정신고기한은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일단 여러분, 세 가지죠? 부건기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등은 부건기는 월별로 신고를 하고요. 주식은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자, 말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신고하면 항상 뭐가 따라야 됩니까? 납부도 해야 됩니다. 납부도. 신고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무슨 가산세가 생기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생기죠. 자, 2번 주식 및 출자 지분의 경우는 양도의 세컨달의 분기가 아니고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가산세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하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이거는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중복입니다. 중복 적용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하면 뭘 해야 되죠? 납부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왜냐? 신고 불성실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걸 무신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라는 게 있죠. 적게 신고한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개가 중복이잖아요. 무신고하면 무신고한 세금 곱하기 세율이 20%입니다. 무신고는. 과소신고는 이게 10%예요. 자, 그럼 납부불성실은 이거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이죠. 미납부한 세액 곱하기 율이에요. 곱하기 만분의 3인데 여러분 이거 당장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미납부한 세액은 이게 일당이거든요. 하루에 곱하기 뭐래 항상 미납부 일수한다는 거 이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를 이게 없어요. 이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합니까? 납부를 못하죠. 신고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면 뭐가 생기니까? 가산세가 20% 생기잖아요. 근데 하면 뭐가 빠지죠? 신고불성실은 빠지고 뭐만 남아요 이제? 납부불성실만 남잖아요. 가령 세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근데 돈이 열흘 후에 들어와요. 그럼 몇 곱하기 얼마야? 11. 그럼 1,000만 원에 만분의 3은 얼마입니까? 3,000원 곱하기 10이라면 3만 원밖에 안 돼요. 납부불성실이. 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라. 이거예요. 두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요걸 빠지죠. 자, 일단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실무 얘기고요. 일단은 몇 프로라고요? 무신고? 20%. 과소신고는요? 10%.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고불성실이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10%.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면 사유가 부정한 행위 사기가 되면 이게 몇 프로 올라가냐면요. 이게 40%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엄청 세죠. 무신고가 20%인데 사기가 40%예요. 엄청난 겁니다. 허위 부정 사기가 뭐예요? 부정 사기가 다운 계약서예요. 다운 계약서. 대표적인 게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운 계약서예요. 다운 계약서는 소득세법이건 무조건 어떤 세법이건 무조건 다 사기예요. 소득세건 법인세건 취득세건 간에 양도세건 간에 무조건 다 40%예요. 다운 계약서 걸리면 반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사기가 되면 몇 프로라고요? 40%. 일단 여러분 다운 계약서 문제는 걸리면 심각하다. 취득세도 걸리죠. 취득세도. 또 양도세도 걸리죠. 일반 법인이 팔면은 일반 법인 또 법인세가 걸려요.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세가 또 걸려요. 사업소득세도 40%가 돼요.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 자,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항상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가 중복 적용한다. 하나만 적용하는 경우 없습니다. 두 개를 중복 적용한다. 아직은 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고불성실은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다고요? 율은 중요하지 않은데 무지하게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 얘기들을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확정신고 납부가 있는데 이건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원래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신고했다면 당연히 예정신고로 끝나죠. 한 번이니까. 근데 두 번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신고를 또 한 번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양도 소득 금액이 지금 있는데요. 4월 15일 날 하고요. 6월 15일 날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이게 1,000만 원 나왔고요. 이게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예정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8월 9월쯤을 하죠. 예정신고를 언제 해야 돼요? 신고를 기한 4월이니까 4월 두 달이니까요. 5, 6, 6월
30일까지죠? 신고를 합니다. 뭘 해야 돼요? 예정신고. 자, 예정신고를 합니다. 자, 예정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래서 빼기 얼마요? 빼기 250만 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기본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이 줄여서 과표요. 과세표준이 얼마요? 750만 원. 곱하기 세율 몇 프로입니까? 6%, 1,200만 원까지 최저세율 모르셔도 돼요. 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여기 있네요.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자, 예전신고 했습니다. 언제요? 6월 30일까지. 9월 15일 날 또 했어요. 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소득금액 1,0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각자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득은 원래 과세기간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합산한 과세하잖아요. 합산과세는 이 사람은 지금 4월 15일 날하고 9월 15일 날 두 건씩 이렇게 했어요. 1,000만 원. 원래는 이거를 언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거라면 2,0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때. 이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가 타소득이라면. 근데 일반 소득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해요. 근데 예정신고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죠. 굳이 이거를 1년치 모아서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을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팔아봐야 1년에 여러 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 소득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매일 발생하죠. 매일. 빵집에서 빵 매일 팔잖아요. 그거를 껌껌이 신고할 수는 없어서 이걸 모아서 과세하는 것인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몇 건 안 되니까 이거를 각각 과세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합치면 2,000만 원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예정신고 때 각각 신고하잖아요. 9월과 6월과 이건 언제까지죠? 신고기한이? 11월 30일까지죠? 신고기한이. 이거는 각각 신고하는데 그럼 이때도 이걸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1,000만 원에다가. 더하기 1,000만 원 해줘야 됩니다. 왜? 원래는 1년치 했다면 얼마 과세하니까? 2,000만 원 과세했어야죠. 그 예정신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정신고 할 때도 1차, 2차,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정신고 소득금액이 얼마가 돼요?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언제 신고할 때요? 11월 30일에 신고할 때. 그럼 기본공제 얼마 해줘요? 250만 원. 이미 이때 했네요. 안 해야 돼요? 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죠? 1,750만 원이 되죠. 자, 사실은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 안에 1,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요. 2,000만 원으로. 그럼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서 얼마가 돼야 되죠? 1,750만 원 해주죠. 두 번 해주는 거 아닙니다. 왜? 누적 과세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1,750에다 세금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세율이 너는 6% 부분하고 또 얼마나 나눠져요? 15% 부분 나눠지죠? 이게 1,200만 원까지가 6%고 이게 얼마죠? 4,600까지가 15%거든요. 그러면 1,750은요? 1,200만 원하고 여기 1,750이죠? 이건 얼마가 됩니까? 5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곱하기 하면 72만 원. 요거는 곱하기 15% 하면 550 곱하기 15%. 82만 5천 원이네요. 82만 5천 원. 자, 두 개를 더하면 154만 5천 원. 자, 이렇게 세금 계산합니다. 원래 여기 얼마였습니까? 45만 원이었죠. 여기다 곱하기 6%부터 15% 하면 세수세액이 154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빼기 45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2만 5천 원. 근데 이거 틀리면 저를 놀리는 게 되죠.
금액 맞습니까? 네. 이런 방식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무슨 신고예요? 예정신고. 이것도 무슨 신고예요? 예정신고입니다. 그럼 예정신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신고합니다. 왜냐하면 누진세를 적용할 때 세율이 합쳐지면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다음 단계에선 전 단계의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금액을 더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기본공제는 어차피 한 번만 하는 건데 단계별로 각각 하는 겁니다. 한 번만 공제하는 거예요. 왜? 뭐기 때문에? 누적과세이기 때문에. 대신 맞아요. 표현이 정확하네. 다시 계산하는 거 이거는요. 중복이 아니고 다시 250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금도 누적 세금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안에는 이미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총세액이니까 뭘 빼줘야 돼요? 총세액에서 납부했던 전 단계 그 세금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띄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은 세금을 알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정 신고를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손실이 나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차익이 아니고요. 결손 가령 50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이었다면 가령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500이 돼버리죠. 소득이 줄어요. 이해되십니까? 누적 신고기 때문에 플러스만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더해줘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500으로 줄죠. 그런 면에서도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를 신고하면 나중에 또 판다라면 혜택을 보죠. 서로 이걸 통산한다 그래요. 통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결손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예정 신고를 여러 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까지 계속 합산 신고한다. 옛날에 했던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세금은 빼준다. 이중과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예정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은 결론. 예정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은 확정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1,000만 원 각자 신고했어요. 이렇게요. 각자 1,000만 원을 합산하지 않고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각자 신고했습니다. 그 세금이 요게 나와야 한다. 154만 5천이. 안 나오죠. 왜요? 45만 원밖에 안 나와요. 9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무려 한 60만 원 덜 납부했죠?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확정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뭐 얼마가 들어가요? 여기 세금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세금에. 45 해가지고 90만 원 되겠죠? 각자 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세금 구한 다음에 9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2번 하고 확정신고 1번 하고. 그죠? 근데 제대로 했다면 예정신고 2번만 하면 끝나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해요.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법전에는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요. 전제 조건은 뭐 제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 제대로 합산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뭘 해야 되죠?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확정신고할 때 뭘 내죠? 가산세를 냅니다. 이런 구조예요. 모양 자체가. 자, 그래서 확정신고 때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일단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에다가 줄 하나 쫙 쳐놓으십시오. 2015년도부터 2016년도부터죠. 2016년도부터 물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나온다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적용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럼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물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한 것 중에 재산세.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우리 입문 과정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의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는데 교재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그 내용들이 좀 전부 다 들어있고 기본 내용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교재를 가지고 보는 그 책은 일부 정도가 그 조문이 적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요거는 이제 기본 준비 과정을 한번 보시고 1월 달부터 기본서는 거기다가 모든 거를 기본서를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기본서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책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풀이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조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그걸 보시고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일주일에 제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30분만 봐달라.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끝나면 30분만 복습 한번 해달라. 그래 놓으면 일단 과정 자체를 이렇게 매주 한 번, 1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정도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암기 사항들이 대부분 8, 90% 외워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뭐 연말이 되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이미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12월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1월 달에 만나도 크게 특별히 뭐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해가 바뀌고 2017년도에 보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